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중후반을 넘어가는 박지수예요. 혹시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방영했던 폭삭 속았수다 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짧게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우리네 부모님 이야기예요. 1960년대 그 힘든 시절 자식만을 바라보고 모진 세월 다 견뎌낸 부모님들 이야기요. 그 이면엔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자식 이야기도 물론 들어가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사실 제가 이혼하기 전까지는 힘든 부모님의 삶과 그런 부모님 덕분에 온실 속 화초로 자란 자식의 삶을 구분해서 봤거든요. 연관성 없이 나는 나대로 잘 자랐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혼하고 나니 아니더라고요. 왜 그때 아빠가 그런 말을 했는지 다시 생각이 들고 제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다시 깨달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며 펑펑 울기도 울었네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3년 전 저는 대학 동문회 송년 모임에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이름은 김민호. 저보다 2학번 위였지만 군대 다녀와서 같은 학년으로 졸업했던 사람이었죠. 학교 다닐 때는 한 번도 마주친 적 없었는데 그날 처음 알게 됐어요. 모임 중에 사회자가 각자 근황 이야기를 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본인 인생을 3분 드라마처럼 연기하기 시작했죠. 취업했다가 퇴사하고 사업 실패하고 재취업한 과정을 코믹하게 표현하는데 표정 연기가 너무 웃겨서 술 마시던 사람들이 다들 뿜을 뻔했던 기억이에요. 저도 몰입돼서 눈길이 가면서 그쪽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날 모임이 그렇게 끝나고 남은 사람들끼리 2차로 맥주집에 갔는데 그 남자가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박지수 맞지? 같은 과였는데 기억해? 내가 군대 갔다가 복학하는 바람에 우리 같이 졸업했는데. 먼저 아는 척을 하는 그 사람과 대화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학교에서 한 번에 제대로 된 얘기를 한 적 없었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사실 난 대학 때 완전 놀기만 했어. 동아리 활동하고 미팅 다니고. 그래서 늦게 졸업했지. 지수는 어땠어? 나도 공부만 한 건 아니었지만 나름 계획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 취업 준비하면서 스펙 쌓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3차, 4차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엔 둘만 남아 새벽까지 이야기했죠. 그는 유머 감각이 정말 좋았어요. 제가 말하는 평범한 일상도 그가 받아치면 웃음거리가 됐고 그의 말투와 제스처에 계속 웃음이 나왔으니까요. 야, 우리 코드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은데 난 진짜 이렇게 웃은 지 오래됐어.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그날 연락처를 교환하고 우린 자주 만나기 시작했죠. 데이트할 때마다 특별한 곳에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회 초년생이라 둘 다 지갑 사정이 넉넉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골목길 구석구석 숨은 맛집 찾아다니거나 한강에서 라면 끓여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울 때면 그게 어디든 장소는 중요하지 않은 듯 재미있고 즐거웠죠. 한 번은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 먹다가 홀딱 젖었는데 그것조차 추억으로 웃어 넘길 정도였으니까요. 너 같은 여자 정말 처음이야. 요즘 여자들은 데이트 코스도 인스타 감성 넘치는 카페나 비싼 레스토랑만 가자고 하는데 너는 골목 어기 포장마차에서도 행복해하니까 같이 있으면 정말 편해. 그의 말에 그냥 웃었어요. 사실 저는 그냥 맛있는 음식과 좋은 대화면 충분했기에 그가 특별하다고 느끼는 게 오히려 저 역시 신기하게 느껴졌죠. 사실 어릴 때부터 아빠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말이 있거든요. 진짜 행복은 값비싼 물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시간에서 온다. 아빠는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하셨어요. 좋은 곳에 데리고 다니시는 것보다 주말이면 시간 내 동네 공원을 함께 산책하고 저녁이면 라면이라도 손수 끓여주시며 시간을 보내려고 애쓰셨으니까요. 그 덕분에 저 역시 무엇이든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며 자랐으니 저에겐 그다지 특별하지 않았죠. 난 오히려 자기가 더 신기해. 다른 남자들은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비싼 데 데리고 가고 명품 사느라고 카드값에 휘청인다는데 자기는 오히려 진솔하게 다가오고 나의 이런 모습도 알아봐주고 우린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데이트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저는 남친을 부모님께 소개했죠. 서로 생각도 비슷하고 계급 코드도 맞아 진지하게 결혼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장인어른 장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호라고 합니다. 지수랑 대학 동문회에서 만났어요. 식사 자리에서 민호는 광고회사에 다닌다며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부모님과의 자리에서 남자친구는 최근에 진행한 프로젝트들과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열심히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묵묵히 들으셨고 어머니는 그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 생각이야?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인가? 자연스러운 대화 사이에 아빠가 갑자기 직설적인 질문을 남자친구에게 던지니 살짝 당황한 듯 잠시 망설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단호하게 말하는 그의 모습에 듬직하다 생각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수랑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나고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간 후 아빠는 저를 작은 서재로 따로 부르셨어요. 지수야, 연애는 네 마음대로 해도 결혼은 반대다. 왜? 오빠 좋은 사람인데. 아빠가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도 했고 나랑 결혼한다고도 그랬는데 혹시 아까 결혼 생각 있냐는 말에 뜸들여서 그래? 지수야, 그 친구가 말하는 걸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봐. 자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수가 벌어오는 돈을 몇 번이나 언급했는지 기억나? 우리가 합치면 지수 월급도 있으니까 이런 말을 대체 몇 번이나 하는 거야. 남자가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말이 있어. 물론 처가살이를 한다고 한 건 아니지만 대체 너 아니면 어떻게 살려고 말끝마다 지수 지수 그러는지. 난 또 뭐 때문에 그런다고. 아빠, 요즘은 다들 그래. 남자가 다 책임지는 시대는 옛말이지. 요즘 외벌이로 애도 못 낳아. 그리고 잘 키운 딸 대학까지 다 보내놓고 집에 들어앉아 애나 봤으면 좋겠어? 아빠 그런 거 싫어하면서 왜? 그런 걸로 오빠 트집 잡고 그래. 부모 덕 안 바라고 수술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쁜 거 아니야? 지수야, 결혼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아빠도 물론 우리 지수가 일하면서 자기 꿈 펼치길 원하지. 하지만 여자는 어쩔 수 없어. 애 낳고 키우다 보면 애가 눈에 밟히고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몸도 더 약하니 어떤 경우에도 처자식 굶어 죽이지 않는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그놈은 말끝마다 지수가 돈 버니까 만약의 상황은 생각 안 해? 아빠, 그건 반대로도 생각해야지. 오빠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요즘은 애 키워도 육아휴직 아빠들도 많이 하는걸? 아빠가 무슨 걱정하는지 아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어. 남녀 평등 시대잖아.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 고생하는 걸 못 봐. 아무리 봐도 그놈은 너를 책임지겠다는 마음보다 남들 하는 결혼 하고는 싶고 손해는 죽어도 싫으니까 너를 택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솔직히 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저나 남자친구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도 많았으니까요. 제 기본적인 생각이 성인이 결혼한다면 누가 누구를 부양하고 부담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독립된 인격체로 자신의 일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죠. 다만 아빠의 살아오신 부분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었어요. 아빠는 평생 굳은 일을 하셔도 엄마가 고생하는 모습은 보기 싫다고 하셨으니까요.
덕분에 평생 주부로 사신 엄마는 늘 소녀 같으세요. 아빠는 아마 저도 그런 삶을 살길 원하셨을 거라 짐작했어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와 남자친구 사이는 아무 문제 없으니 결혼 진행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고 결혼식 전날까지는 아빠는 저에게 말씀하셨네요. 지수야,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해도 돼. 아빠가 다 처리할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한다고 한다면 더 말릴 수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는 거야. 아빠, 정말 결혼식 전날까지 이럴 거야? 상견례도 다 했고 내일 식장 들어가는데 아빠가 그렇게 말하면 나 속상해. 그냥 축하해주면 안 돼? 그래, 네가 네 힘으로 지지고 볶고 산다고 했으니까 어디 한번 잘 살아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놈하고 사는 동안에는 아빠한테 바라지 마. 안 바래. 아무것도. 셀프효도 하기로 했다니까? 그러니까 아빠도 오빠한테 괜히 친근하게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 내가 더 잘할게. 알았지? 그래, 잘 살아. 보란듯이 잘 살아. 그렇게 저는 아빠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어요.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에 작게 올리고 신혼여행도 국내로 간소하게 다녀왔죠. 아빠는 처음엔 섭섭해하셨지만 결국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던 기억이에요. 두 사람의 월급을 합쳐 생활하니 생각보다 여유롭게 살 수 있었고 집안일을 서로 분담해서 하니 힘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퇴근 후 집에 오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고 이래서 다들 결혼하는구나 싶은 생각에 정말 깨소금 볶는 신혼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을 땐 세상 모두가 우리 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었어요. 이세 계획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찾아온 아이였기에 더 그랬죠.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을 때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환호성 치르던 그 얼굴이 아직도 선명할 정도예요. 와, 진짜? 지수야, 우리 진짜 부모가 되는 거야. 이제 우리 셋이 되는 거잖아. 나 너무 설레. 내가 아빠가 된다니. 그의 환호성에 저도 덩달아 기뻤죠. 임신 초기에는 입덧이 심해서 힘든 점도 많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아 이곳저곳 뛰어다녔고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저를 챙기려 노력했기에 견뎌낼 수 있었네요. 지수야, 오늘 엄마랑 통화했더니 임신했을 때 배 아래가 차면 안 된대. 이거 집에서 늘 배 감싸고 있어. 알았지? 세심한 배려에 감동이었죠. 임신 중에도 저는 직장에 다녔고 남편도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퇴근 후에는 함께 출산 준비 클래스도 다녔고 아이 물품을 고르러 다니기도 했죠. 임신 8개월쯤 되었을 때 회사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수야, 내가 먼저 3개월 육아휴직 쓰고 그 다음에 네가 쓰는 건 어때? 요즘 워킹데디도 많다고 하던데 꼭 엄마가 먼저 할 필요는 없잖아.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정말 놀랐어요. 보통 육아휴직은 여자가 당연히 쓰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남편이 먼저 나서서 그런 제안을 하다뇨.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고마워 자기야. 정말 든든하다. 어떤 남자들은 육아휴직은 무조건 여자가 써야 하고 육아는 당연히 여자들 일이라고 생각한다는데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아이인데 같이 키우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내가 다른 남자들하고 다르다는 거 설마 이제 한 거 아니지?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고 남편은 약속대로 육아휴직을 썼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의 달인이 되었죠.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외우는지 알아챘고 밤중에도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아이를 달래줄 정도였으니까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이를 안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지수야, 오늘 세진이가 내 얼굴 보고 웃었어. 너도 봤어야 했는데 정말 예뻤어. 아, 이것 봐. 내가 동영상으로 찍어뒀어. 휴대폰 화면 속에는 웃고 있는 아이와 함께 있는 행복한 남편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3개월이 지나고 남편이 회사로 복귀하고 제가 육아휴직을 시작했지만
그는 여전히 집안일과 육아를 반반씩 나눠 했어요. 주말이면 아이를 업고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저녁 밥을 차려주기도 했죠. 지수야, 오늘은 내가 요리사. 자기는 우리 세진이 보고 있어.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저녁 기대하라고. 장난스럽게 요리사 모자를 쓰고 앞치마를 두른 남편의 모습에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빠였죠. 이런 모습을 보면 아빠의 우려가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가끔 아빠에게 전화해서 우리 행복한 모습을 자랑하기도 했네요. 아빠, 오빠가 세진이 기저귀도 잘 갈고 요리도 잘해. 주말에 한번 놀러와. 보면 정말 깜짝 놀랄걸? 아빠는 웃으며 다행이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제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셨을 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더 일부러 전화해 말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걱정하는 것처럼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아니라는 그 말, 그 걱정을 덜어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의 얼굴에 그늘이 보였죠. 자기야,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점심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말 없었는데 왜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 퇴근하면서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셨어. 수술해야 한대. 어머, 많이 다치셨어? 지금 어디 계셔? 지금은 응급실이야. 형이 먼저 가 있고. 그럼 지금 가자 빨리. 저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골절된 상태였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수술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보험은 있지만 자기 부담금이 있거든. 그렇겠지. 그래도 어떻게 부모님인데. 500만 원 정도 예상하는데 형이랑 이야기해야겠지만 간병인도 써야 해서 300 이상은 내야 할 텐데 우리 반반 부담하자. 그 말의 순간 멈칫했어요. 왜 갑자기 반반이란 말이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할 때부터 우리는 셀프 효도를 하자고 약속했고 각자 자기 부모님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기로 했었거든요. 물론 도와달라면 당연히 부모니까 도울 순 있지만 반반이라는 말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반반? 그러니까 자기 말은 자기가 300 이상 내야 하니까 적어도 나보고 150은 내란 얘기야? 솔직히 갑자기 큰돈 내는 건 나도 부담이야. 명절이나 생신 때 용돈이야 예상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거지만 나 혼자 감당하기엔 좀 큰돈이야. 다른 데 쓴다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건강과 관련된 거니까 반반씩 부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건 특수 상황이잖아. 안 그래?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갑자기 3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해야 한다니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건 맞고 부모님 일인데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게 옳을까 하는 양심적 가책도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불현듯 결혼 전 아빠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자기 손해보기 싫어한다는 그 말.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죠. 부모님 건강과 관련된 일이라고 남편이 먼저 말했으니 나중에 제 부모님이 아프더라도 남편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 알았어. 함께 부담하자. 시어머니의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는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집안일을 도왔고 간병비와 병원비도 함께 냈죠. 그렇게 무리해서 회사와 육아, 시어머니 간병까지 해서 그런지 갑자기 몸살에 걸리게 되었어요. 심한 독감에 걸려서 고열이 나고 몸이 아팠죠. 아이는 돌이 지난 상태였지만 아직 많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자기야, 나 정말 손 하나 까딱 못하겠어. 세진이 이유식도 만들어야 하는데 세진이한테 감기 옮기면 어떡하지? 왜 그런 걱정을 해? 내가 있잖아. 당신은 푹 쉬어. 내가 세진이 이유식도 만들고 퇴근도 좀 당겨서 어린이집에서 일찍 데리고 올게. 그렇게 말한 남편은 제 죽까지 끓여주며 혼자 고군분투하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 세진이 옷을 입히고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퇴근하기 전 먼저 집에 와 청소하고 음식을 만든 후 세진이를 데리고 왔어요. 3일 정도 푹 쉬고 나니 열도 내려가고 움직일만 해지더라고요. 자기야 고마워. 나 이제 좀 살 것 같아.
자기 아니었으면 나 정말 힘들었을 거야. 이래서 다들 혼자보다 결혼하는 게 좋다고 하나 봐. 뭘 이런 걸로. 이제 다 나았다니까 다행이다. 그래도 무리하지 마.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아프기 전과 다르게 남편이 집안일이나 육아에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전에는 분명 분담해서 했는데 갑자기 모든 일을 저한테 미루는 것 같았어요. 자기야, 세진이 똥 쌌나 봐. 기저귀 좀 갈아줘. 내가 저녁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기저귀를 못 갈겠어. 지난번에 늦었더니 발진 생겨서. 미안한데 지금 나 회사에서 온 메일 급하게 확인 중이야. 오늘 야근해야 하는데 일찍 나왔거든. 빨리 답변해줘야 하는 거라 이거 다 하고 할게. 그러더니 한참을 컴퓨터 앞에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제가 기저귀를 다 갈고 씻긴 후 저녁을 차렸죠. 이런 상황이 며칠 계속되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야, 요즘 많이 바빠? 바쁜 건 알겠는데 왜 요즘 집안일이나 세진이 돌보는 거나 혼자 하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 어제 분리수거도 나 혼자 하는데 피곤하다고 씻으러 가버리고. 내가 예민한 거 아니지? 회사가 바쁘기도 바빴는데 요 며칠 당신 아팠을 때 내가 전부 다 했잖아. 난 아침에 일어나 너 먹을 죽까지 끓였어. 오늘이 딱 3일째니까 내일부터 나도 같이 할게. 그럼 됐지? 그때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았어요.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 고생하는 꼴 못 본다는 아빠의 말 그땐 이해하지 못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기브앤테이크 딱 준 만큼 받는다는 건가?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할 즈음 청약에 당첨되었어요. 경기도에 위치한 신도시로 35평 남양 아파트였고 단지 내 작은 공원도 있어 아이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었죠. 와, 드디어 우리 집이다. 신혼 때부터 모은 돈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남편도 저도 기뻤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남편에게 느꼈던 서운한 감정들이 잊혀지고 새 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죠. 그렇게 이사 당일이 왔고 우리 세 가족은 설레는 마음으로 새 집으로 향했네요. 세진아,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네 방도 따로 있고 놀이터도 가까이 있어. 그새 자란 아이는 아장아장 걸으며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고 그 모습을 보며 남편과 저는 바닥에 층간소음 매트 먼저 구입해야겠다며 웃었던 기억이에요. 저희는 열심히 집을 정리하고 가구도 새로 사서 배치했죠. 특히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원목 테이블과 의자를 들여놓았어요. 특별히 골랐던 것들이었죠. 이거 진짜 오래 쓸 수 있는 거래. 내구성도 좋고 1,000원 원목이라 환경에도 좋대. 비싸긴 하지만 품질은 확실해. 이사하고 며칠 뒤 아침 식사 중에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가 갑자기 인상을 쓰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는데 저는 그 표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었죠. 세진아 기다려. 엄마가 데려갈게.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나오는 표정이라 저는 아이를 급히 안아 화장실로 데려가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어요. 강화마루 바닥이 의자 모서리에 찍히는 소리가 났죠. 뭐야? 지수야, 조심 좀 해. 바닥에 기스나면 지워지지도 않는 거 몰라서 그래? 남편의 목소리가 예상외로 날카로웠어요. 아이가 더 급한 상황이라 일단 화장실로 데려갔고 돌아와서 바닥을 확인했죠. 작게 패인 자국이 있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세진이가 급해서 가다 보니 그럴 수 있지. 크게 상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아침부터 왜 큰 소리 내고 그래. 서로 기분 나쁘게. 크게 상한 것 같지 않다고? 이게 얼마나 비싼 마루인지 알아? 방금 이사 와서 벌써 이렇게 망가뜨리면 어떡해. 앞으로 못해도 이 집에서 10년을 살아야 하는데 이사 온 지 며칠 되었다고 벌써 중고로 만들어버리려고 그래. 아, 진짜 복원하는 방법 같은 건 없나? 그렇게 말하던 남편은 아침밥을 먹다 말고 핸드폰을 들고 바닥에 앉아 패인 자국을 이리 보고 저리 보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 반응이 과하다고 느꼈어요. 물론 새 집이니 조심해야 하지만 아이가 있는 집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또 생겼어요. 세진이가 장난감을 던졌는데 그게 벽에 부딪혀 작은 자국을 남겼죠. 세진아,
아빠가 몇 번을 말해. 장난감 던지면 바닥에 찍힌다고. 싼장판이랑 다르게 마루는 계속 자국이 남는다고. 자기야, 세진이가 장난감을 던진 건 잘못한 게 맞아. 그건 주의를 줘야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로 인해 마룻바닥에 자국이 남는다고 애를 그렇게 혼낼 일이야? 집은 소모품이야. 살다 보면 찍히고 긁힐 수 있는 거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붙잡고 한 소리 해야 해? 소모품? 이 집에 들여오려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았는데 그런 소리를 쉽게 해. 돈? 자기만 모은 거 아니잖아. 우리 똑같이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우리 둘이 함께 벌어서 산 돈인데 왜 내가 당신 눈치를 봐야 해? 눈치? 힘들게 번 돈으로 산 집이니까 아끼자는 게 그렇게 눈치 볼 일이야?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세진이가 뭘 보고 자라겠어? 난 규칙을 가르치는 것뿐이야. 이야기는 점점 감정 싸움으로 번졌어요. 집이라는 물건을 아끼는 것과 아이의 행동에 대한 교육 방식까지 연결되면서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신혼 때는 분명 서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걱정했던 그 모습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했죠. 생각해보니 이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임신하고 우리는 중고차를 구입했었는데요. 당시 새 차를 살 여유는 없었고 아이가 태어나면 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상태 좋은 중고차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이 차가 가격도 적당하고 상태도 괜찮아 보이는데 어때? 차를 구입하고 난 후 남편은 그 차를 마치 새 차인 것처럼 관리했어요. 차는 관리하면 할수록 더 오래 타고 가족들이 안전하다는 말에 저도 내심 싫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과했던 거죠. 새 차는 기본이고 실내에 작은 흠집 하나 생기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자기야, 임신 때문에 주전부리하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차 안에서는 과자 먹지 말아줘. 부스러기 떨어지면 청소하기 힘들어. 그땐 자기 물건에 애착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차 관리를 잘해야 나중에 중고로 팔아도 값을 쳐준다는 말에 노력하는 모습이 왜 그때 멋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가 물건을 아끼는 이유는 단순한 애착이 아니라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 때문이었던 거예요. 시부모님 병원비는 반반 부담하자고 하면서 제가 아플 때 도와주는 건 나중에 받아내야 할 빚처럼 여기고 집이나 차 같은 물건은 자신의 재산으로 여겨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아빠가 걱정했던 모습들인가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 친정아빠의 칠순이 다가왔어요. 날짜를 확인하고 저는 고민에 빠졌죠. 아빠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해외여행. 아빠는 평생 일만 하시느라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으셨어요. 건강하실 때 좋은 곳도 구경시켜드리고 싶었죠. 시간이 지나면 더 여유가 생기겠지만 그때까지 아빠 건강이 보장되리라는 법은 없었으니까요. 인터넷으로 여행 정보를 찾아보며 계획을 세우고 저녁에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아빠 칠순 다가오는데 잔치 크게 하는 것보다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요즘 가족끼리 하는 추세기도 하고 생각해보니 아빠가 평생 비행기 한 번 못 타보셨더라고. 더 나이 들어서 가면 힘들기만 하고 그래도 아직 정정하시니까 더 늦기 전에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 핑계김에 우리도 함께 해외여행하고 좋잖아. 안 그래? 뭐? 장인어른 칠순에 해외여행을 보내드리자고? 비행기 값이 얼마인지 알고 하는 소리지? 아버님 생신이 휴가철이라 비행기값 완전 성수기인 거 알고는 있어? 동남아 쪽으로 다녀오더라도 아무리 싸야 인당 비행기 값이 50만 원인데 우리끼리 가면 어른만 4명이야. 비행기 값만 200만 원이라고. 해외여행이 다 그렇지 뭐. 어른들 모시고 가는데 좋은 계절에 좋은 곳 가려면 비행기 숙박 다 저렴한 건 없더라. 우리 아빠가 앞으로 사실 날 중에서 제일 건강할 때가 칠순이잖아. 그러니까 비싸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비싸도 가는 게 좋다고? 말 나왔으니까 하는 소린데 숙박은? 당신 말대로라면 숙박도 싼 데서 묵을 수 없잖아. 안 그래? 장모님 장인어른하고 불편하니
한 방에서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세진이야 어려서 베드 하나 추가한다 쳐도 방도 2개 잡아야 하는데 숙박비에 비행기 먹는 것까지 생각하면 돈 1,000만 원 우습게 깨지겠네. 남편의 반응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아빠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제안한 거였는데 남편은 바로 돈 계산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솔직히 비행기값, 숙박비, 먹는 거 뭐든 반은 우리 가족이 해외여행 간다고 하더라도 쓰는 돈 아니야? 솔직히 1,000만 원 쓴다고 해도 반이면 500인데 다른 생신도 아니고 칠순인데 500도 안 해드리려고 했어? 뭐? 돈 500은 네 집 걔 이름이야? 아니 무슨 여자가 돈 1,200을 쉽게 생각해. 당신 돈 있어? 아무렇지 않아? 형편에 맞게 가야지. 황새가 뱁새 쫓아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당신 속담 몰라? 뭐야? 자기 설마 내가 돈 반반씩 부담하자고 할거봐 미리 선수 치는 거야? 됐어. 당신 보고 여행 경비 부담하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해외여행 가지 말라는 소린 그만해.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돈 반반씩 부담하자고 할까봐 선수 친다고? 말 참 이상하게 한다. 형편에 맞게 가자는 거지. 우리 형편도 형편이지만 솔직히 처갓들 형편에 해외여행이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남들이 들으면 웃어. 빚내서 구색 맞추느라 자식들 등골 휘는 줄 모르고 좋다고 다녀왔다는 소리 듣는다고. 내가 돈도 아깝기도 하지만 꼭 돈만 아까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남들이 욕한다고. 당신은 당신 부모님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자식 등골 빼먹는 부모라고 욕하고 다니면 좋겠어? 그냥 제주도나 가. 요즘 국내 여행도 좋은 호텔 많아. 괜히 어르신들 모시고 해외여행 갔다가 음식 안 맞아 고생하는 경우 많대.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고 사이 멀어지는 집 한둘 아니라고. 돈이 아깝다고? 부모님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고? 내가 언제 너한테 돈 달라고 했어? 왜 이래 너라니. 오빠한테. 뭐야 너 찔리는 거 있지? 돈 1,000만 원 쓰는 게 아깝지 않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너 나 모르게 모은 돈 꽤 되나 보다? 막말로 병원비도 아니고 내가 부담할 이유도 없는데 우리 가족 여행하는 거다 뭐다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거 보니까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럴 돈 있었으면 융자 갚을 생각 먼저 했어야지. 지금 나가는 이자가 얼만데. 우리 새 아파트 이사 왔다고 이 집 완전히 우리 거 아니야. 은행 끼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얘기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이제 알겠다. 아빠가 했던 말이 뭔지. 뭐? 무슨 소리야. 그럼 그렇지. 장인어른 칠순에 해외여행 가져간 게 당신 생각이 아니었던 거지? 장인어른이 괜히 너한테 바람 넣은 거지. 그렇게 안 봤는데 장인어른 너무하시네. 우리 새 아파트 이사 오니까 살만한 줄 아시나 봐. 아니면 부러워서 그러신가? 아니 그렇잖아. 평생 당신은 다 쓰러져가는 빌라에 사니까 새 아파트 분양받았으니 부자 된 줄 아시는 거 아니냐고. 그러지 않고서야 지금까지 사치 안 부린 네가 해외여행 소리가 나올 리 없지. 난 또 괜히 걱정했네. 장인어른 정말 너무했다. 기가 차더라고요. 제 속에서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눈을 감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명확하게 보고 있었는지 제대로 한 방 먹으면서 깨달았으니까요. 네가 참 대단하다. 내 부모님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다니. 제정신이라면 배우자 부모를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 처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잘한다는데 너는 내가 얼마나 웃으면 우리 부모님을 욕하냐? 나는 내 아빠 칠순에 평생 한 번도 못 가본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싶다고 말했을 뿐인데 네 입에서는 부자, 사치, 형편, 이자 이런 말들만 나오네.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라 계산기랑 살았네. 야, 이 여자가 미쳤나? 뭐라고? 계산기? 야, 말 똑바로 해. 한 번 내지르면 그걸로 끝인 줄 알지? 다녀오고 현실을 보면 그 돈 어떻게 할 건데? 이 집 대출금은 평생 은행빚 갚으며 허덕일 거야? 노후 대비는 안 해? 비행기표 살 돈 있으면 그 돈으로 대출금 같은 게 우선이지. 길 가는 사람 100이면 100 다 잡고 이야기해봐라. 이거 봐 이거 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오래된 빌라 사는 거 보고 내가 설마 했는데 괜한 게 아니네. 야, 너 그렇게 살만하다 싶은 착각으로 돈 펑펑 쓰면
니네 부모님처럼 되는 거야. 다 늙어서 쓰러지는 빌라에서 살고 싶어서 그래? 아주 막 나가자는 거지? 뚫린 입이라고 아주 막 싸지르네. 야, 니네 엄마 아플 때 300만 원도 아까워서 반반하자고 하는 놈이 1000만 원 해외여행에 쓴다고 하니까 니 돈 안 써도 아까워 죽겠냐? 뭐? 뭐라는 거야 이 여자가 지금. 왜? 딱 네 밑바닥 들키고 나니 할 말 없지? 남들처럼 살고는 싶고 혼자는 죽어도 그렇게 살 자신 없으니 반반 부담해서 그럴듯하게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잖아. 그게 나였고 손해보는 건 죽어도 싫은 게 너잖아. 말로는 반반, 공평하게 하자는 뻔질이란 거짓말. 아니, 밴댕이 소갈딱지보다도 더 좁고 좁은 너한테 5만 장 다 떨어진다 떨어져. 그러다 이혼 소리까지 나오겠다? 못할 거 없지. 아빠가 그토록 너에 대해 경고했는데 못 알아먹은 내가 등신이지. 내가 내 발등 찍었지. 이건 또 뭔 소리야.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네 여파에 바람 넣는 것들은 모자라 날 반대하셨다고? 그래, 너 처음 본 날 그러시더라. 말끝마다 지수 월급 받으면 지수 일하니까 이 소리 하는데 이놈은 너 돈 버니까 결혼하는 거라고. 손해보는 건 죽어도 싫어하고 날 죽을 때까지 책임져 줄 놈은 아니니까 연애만 하라고. 그때 그 말 들었으면 내가 우리 아빠 칠순에 해외여행 내 돈 모아 보내드린다는데 거지 같은 이놈한테 이런 소리도 안 들었지. 저는 더 이상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방으로 들어가 여행값을 꺼내 필요한 물건들을 급하게 넣기 시작했죠. 남편은 뒤따라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이혼? 이딴 걸로 이혼한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돈 얘기 좀 했다고 이혼이라니. 이혼 사유가 뭔지는 알고 있어? 그런 건 법원에서도 인정도 안 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진짜 나갈 생각이야? 그냥 좀 싸운 거지 이혼할 이유가 되겠어? 네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야. 좋은 말 할 때 가방 내려놔. 지금 내려놓으면 내가 그래도 오빠니까 봐준다. 이대로 가방 싸서 나가는 순간 나도 너 안 봐줘. 이혼하면 너만 손해지. 난 손해볼 것도 없어. 세상 천지 이런 이유로 이혼한 여자 누가 받아나 주겠어? 짐 싸는 내내 이런 남자였나 싶더라고요. 좋았던 날들이 머릿속으로 스쳐가며 그 모습이 자신이 손해보는 게 없으니 나왔던 행동이라는 게 서글프더라고요. 아빠 말 들을걸. 그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차오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야, 박지수. 울어? 당황스러운 게 누군데 울어? 잘 생각해봐. 이게 다 장인어른 때문이잖아. 이런 거 가지고 이혼하는 집이 어딨냐고. 그냥 딱 잘라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할게. 형편에 맞게 가자고 했을 뿐인데 돈 보태주실 것도 아니면서 왜 이러시냐고 말하면 알아들으시겠지. 자식 갈라서는 꼴 보시면서까지 해외여행 가고 싶으시겠냐고. 칠순이 뭐 대수라고. 세진이를 안고 현관문을 열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잘 들어. 난 계획대로 내가 지금까지 모은 비상금으로 아빠 모시고 해외여행 다녀올 거야. 그리고 오는 대로 너랑 이혼할 거니까 서류나 준비해. 합의 이혼 안 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이라도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끝까지 소리를 질렀어요. 너 후회할 거야. 나중에 돈 없어서 빌빌거릴 때 누구한테 손 벌릴 건데. 이게 다 장인어른 때문이야. 네가 지금 정상이 아니야. 그 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세진이와 함께 집을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면서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도 있었죠. 마치 평생 메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친정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문 앞에서 저를 보시더니 놀라셨지만 이내 아무 말도 없이 안아주셨죠. 마치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요. 아빠는 그저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지수야. 네가 스스로 깨달았으니까 이제 앞만 보면 돼. 그렇게 저는 친정아빠를 모시고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어요. 부모님과 세진이 그리고 저. 넷이서 떠난 여행은 부모님에게도 세진이에게도 저에게도 큰 선물이 되었죠.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오신 아빠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푸른 바다를 보시는 모습은 제게 큰 감동이었어요. 지수야,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평생 일만 하다 보니 이런 걸 못 봤네. 아빠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그리고 아빠의 손을 살포시 잡는 엄마를 보며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세진이도 처음 보는 바다와 야자수에 신이 나서 뛰어다녔고 저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죠.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남편과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죠. 멀리서 남편이 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보다 훨씬 깔끔하게 차려입고 온 그를 보니 씁쓸한 웃음이 나왔네요. 지수야, 생각 많이 했어? 남편은 마치 제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말하면 이미 다녀온 거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야. 기회 좋아하시네. 난 아쉬울 거 없어. 서류에 도장만 찍고 가자. 법원에서의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나오는 길. 주차장 쪽으로 향하는 저를 남편이 뒤따라 나왔어요. 택시 타려면 저쪽으로 가야 하는데? 여자들 자존심이 그래?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 뭐가 달라?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그는 계속 따라오며 말을 이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지만 지금이라도 마음 변했으면 말해. 너 그렇게 용서해줄게. 세진이는 잘못 없잖아.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여자 혼자 애 키우면서 살기 팍팍하다고. 오빠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할 때 못 이기는 척 해야지. 여자가 그런 맛도 없냐? 계속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주차장으로 걸어가 차 키를 꺼내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 문을 열었어요. 너 차 샀어? 남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눈이 커진 것이 보였죠. 어디서 무슨 돈이 나서? 뭐야, 설마 로또에 당첨됐던 거야? 그래서 장인어른 칠순 여행 보내준다고 말했던 거고? 뭔가 아다리가 딱딱 맞네. 그래서 이혼도 지른 거구나. 그 돈 혼자 다 헤쳐먹으려고. 그는 흥분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너 이거 법원에 말하면 로또 당첨금 반반 되는 거야. 이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고. 그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착각하지 마. 아빠가 너 같은 쓰레기랑 이혼 잘했다고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뭐?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오래된 빌라에 사시는 양반이 로또라도 맞았대? 그렇다고 멀쩡히 잘 사는 딸 자식 이혼시키고 차를 사주는 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 아빠가 이혼 잘했다고 그 빌라 단지 다 나 주신댔는데.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증여하면 괜히 재산 문제 복잡하다고 너랑 이혼 마무리하면 빨리 넘어오라고 하셨어. 나 가봐야 해. 그만 잡아. 뭐? 남편의 눈이 더 커졌어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했죠. 아, 몰랐구나. 아빠가 사는 그 빌라, 그 단지 다 아빠 명이야. 아빠가 왜 이사도 안 가고 거기 사시냐고 했지? 거기가 우리 아빠 삶의 일부니까. 무슨 소리야. 그 빌라 단지가 5동인데. 그게 어떻게. 남편은 말을 더듬으며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주소를 알고 있으니 보나마나 현 시세를 찾아봤겠죠. 속물답게요. 시세가 50억? 말도 안 돼.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 왜 지금까지 한 번도 해외여행도 못 가시고 왜 우리 결혼할 때 도와주시지도 않고. 왜냐고? 아빠가 너랑 결혼하는 이상 10원 한 장도 도움 바라지 말라고 하셨거든. 아빠가 평생 엄마 힘들게 사는 거 보기 싫다고 이 약물고 임대사업 하시면서 자수성가하셔서 일궈낸 성과시니까. 당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거주하시는 쪽을 택했던 거지. 네가 볼 때 그 하찮아 보이는 그 오래된 빌라에서 말이야. 사실이야? 저 정말이냐고. 아니지. 뭐야. 뭐든 왜 그런 걸 말 안 했어. 남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지. 지금까지 말 안 한 건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쳐. 뭐야. 그런 사실을 미리 언질이라도 했으면. 장인어른, 아니 아버님 해외여행 가는 거 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겠어? 해마다 해외여행 모시고 간다고 해도 내가 당연히 오케이 했지. 그래, 그랬겠지. 네 눈에는 돈만 보였을 테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형편에 맞게 하자는 거였지. 아버님 형편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자격이 충분히 되는 거잖아. 50억이면 나 회사 당장 관두고 빌라 관리해야겠다. 아버님 지금까지 혼자 관리하시느라 힘드셨을 거 아니야. 70이면 이제 은퇴하시고 쉬실 때도 됐지. 안 그래? 자기야,
이대로 간다고?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내가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아. 자기야, 안 비켜? 비켜. 확 밟고 가버리기 전에. 안 돼. 차라리 나 확 치고 가. 못하지? 거봐. 아직 나 사랑하는 거잖아. 우리가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사실 우리 사이 좋았잖아. 서로 분담해서 가정도 잘 꾸려왔고. 다시 잘해보자. 응? 앞으로 너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돼. 세진이도 다 내가 키우고 집안일도 다 내가 할게. 우리 다시 잘해보자. 어? 차에 타고 가려는데 계속 차 밖에서 창문을 두드리며 말을 걸더니 안 되겠는지 차 앞에 드러눕더라고요. 아주 인간의 밑바닥 끝까지 보여준다는 생각에 기어를 브레이크에 걸어둔 채 엑셀을 밟았죠. 그랬더니 그 소리에 쫄아서 벌떡 일어나 옆으로 비키더라고요. 그 순간 어찌나 웃음이 나던지 내가 저런 등신 뭐가 좋다고 살았나 싶었죠. 그나마 잘한 건 우리 세진이가 태어났다는데 위안을 삼기로 했어요. 법원에서 마무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도 찾아오고 연락도 계속했죠. 얼마나 귀찮게 굴었는지 경비실에 따로 부탁까지 해야 했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야. 접근 금지 신청도 가능하다고 경찰에서 확인했으니까 그냥 조용히 잘 살길 바래. 제 말에 놀랐는지 이후로는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아마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겠죠. 무엇보다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니까요. 한편으론 아빠의 재산이 그놈 눈앞에 아른거릴 텐데 고소하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세진이와 함께 아빠가 소유한 빌라 중 하나에서 살게 되었죠.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 예순이 딸 금명이가 결혼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왜 결혼식에 부모님 이름을 넣는지 알겠다고요. 그건 바로 부모님의 자식이기 때문이죠. 정말 쉽고 당연한 진리. 누구보다 내 행복을 바라는 부모님이라는 걸 이렇게 돌고 돌아 깨닫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금명이가 아빠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정주영이 아빠 바꾸자고 해도 안 바꾼다고요. 제 마음도 딱 그래요. 정말 많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똥차를 보내고 벤츠를 만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3년 전에 4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흔하디 흔한 말이었어요. 정말 흔한 말이죠? 여러분들도 헤어진 친구에게 저런 말을 하면서 위로를 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헤어진 친구에게 저런 말을 하며 위로를 했던 것도 같고요. 하지만 막상 제가 들으니 저 말이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흘려들었어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니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때만 해도 저는 제 이혼이 한 번의 실패라고 생각해서 고작 그런 말로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초에 저는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었기도 했고요.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도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저를 갉아먹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동굴 속에 있던 저는 한 줄기의 햇빛처럼 반짝이는 벤츠보다 더 멋진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고 친구들이 저에게 걸었던 주문이 답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 멋진 남편은 이혼 뒤에 훅폭풍처럼 닥친 저의 서름과 좌절을 기사님처럼 물리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런 멋진 남편을 자랑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요. 저는 7년 전 같은 대학을 나온 화학과 동기로부터 남자 한 명을 소개받아요. 제 대학 동기가 공부를 참 잘해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입사했거든요.
남자는 같은 연구소를 다니는 선배 연구원이었어요. 선배가 아무나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나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야? 설마, 그럼 내가 너한테 부탁 안 하지. 그렇게 난감한 상황은 아니었어. 나랑 친한 선배고 잘 챙겨주고 믿음직한 선배야. 평판도 좋고. 어때? 해볼래? 너 안 그래도 나랑 결혼할 사람 부럽다며. 초봉인데 그 정도 받고 보너스도 많이 나오고 복지도 좋다고. 그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소개를 받아. 소개받을 사람한테나 전에 만난 사람한테나 예의가 아니지 않아? 맞아요. 그때 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4년간의 연애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몇 개월 지났을까요? 그렇지만 대학 동기가 저한테 한 말처럼 저는 대학 동기와 같은 연구한 남자친구 잘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때 저는 지금 저에게 이런 소개팅이 들어온 게 기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걸 친구가 간파했죠. 그리고 너 4년만 단 오징어 자식이랑 헤어진 이유도 결혼 때문이잖아. 그 자식은 틀려먹었어. 결혼 생각도 없는 자식이 무슨 연애를 4년씩이나 해? 더군다나 너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자식을 두고 뭐? 예의? 웃기지도 않아.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 아무도 못 만난다? 그리고 이 선배는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 아니야. 사실 이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배가 우연히 네 사진 보고 다리 좀 놔달라고 그런 거야. 아무나가 아니라 너 마음에 들어 한다고. 공부를 워낙 잘했던 애라 그런지 대학 동기는 저에게 오목조목 맞는 말만, 전국을 찌르는 말만 하더라고요. 사실 맞거든요. 4년이나 만난 남자친구는 사실 비혼주의자였고 그걸 4년 내내 속였어요. 제가 서로 결혼할 때가 되어서 언제쯤 할 생각이냐 물으니 뻔뻔하게 자기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그랬죠. 그때의 배신감이란 이루어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대학 동기에게 남자를 소개받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선배는 어떤 사람인데? 저는 결국 대학 동기에게 제가 소개받을 남자에 대해 물었어요. 그러자 신이 난 대학 동기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어요. 들어보기로 제가 소개받을 선배 연구원은 성실하고 재능이 있고 평판도 좋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승진했으며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한대요. 그래서 대학 동기도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선배를 보고 당황했다고 해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싶었다고요. 그리고 들어보기로는 집안도 좋다던데? 아버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연구원이라고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소개팅을 하기로 했고 저와 전 남편은 첫 만남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이야기의 종지부는 계속 결혼이었죠. 아마 대학 동기가 저한테 말했던 것처럼 전 남편에게도 제가 결혼을 원한다는 식으로 말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불편하진 않았어요. 사실인걸요. 저는 결혼을 원했어요. 그래서 저와 전 남편은 연애하는 1년 동안 결혼 준비를 해 끝내 결혼을 했어요. 저와 전 남편은 연애 초반에 결혼 날짜부터 잡았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결혼 준비만 했는데요. 급하지 않나요?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연애를 시작하던 당시 남편은 이미 37살이었거든요. 이미 결혼 정년기는 지났죠.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결혼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전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댁도 급했죠. 저는 연구에 매진하면서 겨우 시간을 쪼개 데이트를 하러 나오는 전 남편이 안쓰러워서 자주 집에 데려다 줬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은 시댁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시부모님을 만나 뵈었는데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당부하듯 말했어요. 절대 마흔은 넘기지 말아라. 그건 남편의 나이를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얼굴로 어쩌면 본인이 무섭다는 듯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와 전 남편이 결혼 날짜를 잡은 지 몇 주 되지 않았을 때 시부모님은 이미 저희가 살 집을 구매해서 부동산 서류를 저희에게 주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제 겨우 결혼 날짜 잡았는데, 그리고 집은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알아서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하고 이 집을 세주든 그 집을 세주든 하면 되지. 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다.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그래, 네 엄마 말이 맞아. 어차피 해주려고 했던 거니까 받아라. 그리고 집 사려고 한 돈은 차곡차곡 모아서 다른 데 투자하든지.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해줄 수 있는 데까진 해줄 테니까. 집은 너무 작으면 그럴 것 같아서 40평짜리를 했다. 네? 40평이요? 어머님, 아버님, 아직 저희 아이도 없는데. 어차피 가질 거잖아. 집도 너무 자주 옮기면 안 좋다. 그리고 40평이라고 해봤자 애들 크면 또 넓은 평수로 이사해야 해. 세아가, 너는 우리 집이 몇 평으로 보이니? 네? 그건 잘... 그렇게 안 보여도 60평이다. 너희들 이렇게만 모여도 60평이 작은데 40평 정도는 되어야지. 그리고 결혼 날짜 앞당길 수 있으면 더 앞당겨라. 어떻게 너희는 날짜 3개 주니까 제일 늦은 날짜로 잡니? 어차피 할 거 후딱 해치우고 말아라. 그래서 저와 전 남편은 날짜를 앞당겨서 결혼을 했어요. 원래는 내년 겨울이었는데 초가을로 앞당겼죠. 그러니 결국 1년도 채 연애를 안 하고 결혼을 한 거네요. 결혼식은 급하게 준비한 만큼 어수선했어요. 주문 제작한 시어머니의 한복에 문제가 있었고 드레스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제가 넘어질 뻔했고 그래서 결혼식 내내 넘어지면 어쩌지 하면서 긴장했고요. 전 남편의 친구가 축가를 부르는데 마이크가 도중에 끊기기도 했고 부케를 잡아야 하는 친구가 자꾸 부케를 놓쳐서 곤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저와 전 남편의 결혼 생활을 암시하는 복선이었어요. 그렇게 속전속결로 진행된 저와 전 남편의 결혼을 만족하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일단 전 시부모님은 남해에 사시는 제 친정부모님을 상견례 때 처음 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멸치 잡는 배를 타시고 저희 어머니는 미역을 캐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얼굴은 햇볕에 붉게 타 있고 손은 상처로 엉망이죠. 그런데 전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의 그런 행색을 보고 대놓고 놀라셨어요. 놀란 표정을 숨기지도 못하고 계속 말을 더듬었죠. 어머, 피부가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네? 아, 햇볕에 그을려서 이렇습니다. 그러시군요. 무슨 일을 하시길래? 저희 애들 아빠는 멸치 잡고 저는 미역 캡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멸치랑 미역 좀 가져왔는데 남해의 멸치랑 미역이 유명한 거 아시죠? 다른 데에서 가져온 거랑 맛이 차원이 다를 겁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미역국이라도 끓여 드세요. 아, 네. 손이 많이 거치시네요. 아무래도 뱃일을 하고 바닷일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일합니다. 하하. 훈장이요? 아, 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손이 저래서 되겠어요? 그러고 보니 안사도는 손이 무척 고우십니다. 누가 보면 20대 손이라고 하겠어요. 아우, 저희랑 비교하셔서 뭐예요? 이래서 시골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죽어라 자식들 공부시키는구나 싶네요. 시어머니는 자기 손을 만지작거리며 계속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표정도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대학 동기의 말, 전 남편 회사에서 들리는 소문처럼 시아버지는 명망 있는 연구원으로 정년퇴임했어요. 그리고 좀 쉬시다가 한 연구소의 요청으로 재임용이 되어 후배들과 연구를 하는 중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주부로 평생을 살았지만 매일 파출부가 와서 살림을 다 해주고 있죠. 그러니 뱃일 바닷일을 하는 저희 친정이 마음에 차겠어요? 아니겠죠. 당시에 저는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시부모님이 저희 결혼하라고 40평짜리 집도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결혼을 부추긴 건 시부모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저희 친정이 어떻든 상관없어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놓고 실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 친정 아버지는 제가 사남매 중 둘째인데 사남매 모두 대학을 보냈다며 자랑을 했어요.
저희가 험한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손도 이렇고 얼굴도 이렇고 참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악착같이 노력해서 내 놈 다 대학 보냈습니다. 첫애는 변호사예요. 둘째는 아시다시피 직장 잘 다니고 있고 셋째는 미용사입니다. 오늘 애들 엄마 머리도 그 애가 해줬어요. 막내는 지금 대학생입니다. 오늘 자리를 못한 건 군복무를 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 과분하게 키우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족함 없이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다들 뱃일 바닷일 무시하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놈들 다 대학 보내서 자기 밥벌이 하고 있다는 게 제 자랑거리입니다. 아, 네, 좋으시겠어요. 그렇다고 자기 애들한테 이놈 저놈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교양 없이. 그리고 저희 애들은 다 박사입니다. 저희 남편도 박사고요. 저도 그 시대에 대학까지 나왔어요. 저는 영문학 전공입니다. 아직도 영문서를 읽죠. 이걸 보고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고 하나요? 따님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애들 앞으로 집까지 사뒀습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나요? 서로 자기 자랑을 그만두고 결혼 이야기나 하시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다른 말 없이 저와 전 남편의 결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식사도 채 다 하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이야기하는 내내 머쓱해하는 저희 아버지를 보니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원망도 했어요. 자식들 대학 보낸 게 뭐 그리 자랑할 일이라고 사돈 앞에서 떵떵거리려고 했는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죠. 물론 지금은 아버지의 마음도 아버지의 노력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요. 그땐 제가 너무 알량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땐 그랬어요.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질색하시는 시부모님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친정에 가는 것도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 중 친정에 간 적이 한 손에 꼽아요. 그리고 상황을 그렇게 만든 건 제 전남편의 탓도 컸어요. 제 전남편도 자기 처가를 무시했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제 친정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전남편은 자기 처가니까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고 정말 안 가기도 했고 가더라도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가기 싫다고 노래를 불렀죠. 뭐가 그렇게 싫은데? 대체 이유가 뭐야? 당신도 우리 부모님이 뱃일하고 바닷일해서 싫다는 거야? 하나씩 말해줘. 일단 나는 너희 집 식구가 너무 많아서 싫어. 도대체 몇 명이야? 장인어른, 장모님, 큰형님 애들까지 합쳐서 10명이나 된다고.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한다고 해봐. 벌써 10마디야. 그리고 너희 식구가 한마디만 해? 한 명이 10마디씩 하는데 그럼 내 머리가 안 아프고 배겨? 그리고 너희 조카들은 왜 그렇게 난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둘 다 딸인데 전력 질주하듯이 집안을 돌아다녀. 아직 5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지. 5살에 3살이면 원래 그렇게 뛰어다녀. 이래놓고 어떻게 애 아빠가 되려고 그래? 그러게나 말이다. 니네 집 유전자면 우리 애도 100% 그럴 건데 참 앞날이 캄캄하다 캄캄해.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니네 집에 가기 싫은 이유는 그 비린내가 너무 싫어. 아무리 바닷일 한다고 비린내가 그렇게 심하게 나냐? 그리고 바닷일 하면 생선이나 해조류 같은 건 지겨운 거 아니야? 왜 그렇게 갈 때마다 나오지? 공짜로 받아오는 거라서 그런가? 공짜로 받아오는 거면 어쩔 건데? 뭐 어쩌자는 건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갈 때마다 술을 마신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갈 때마다 술을 마시냐? 안 마시는 날이 없어. 뭐만 하면 다 안 주니까 마셔야 된다. 내가 봤을 때 장인어른 이미 알코올 중독 수준이야. 장인어른만 그래? 형님도 처제도 처남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처제 남편이 맨날 애들 데리고 집에 가려고 하잖아. 처제 남편이 아니라 동서. 그리고 술은 자기도 좋아하잖아. 반주하고. 이거랑 그거랑 같아? 판단이 안 돼? 그리고 가르치려고 들지 마. 고작 대졸 주제. 아 그래. 나는 장인어른이 니네 대학 보냈다고 유세 부리는 것도 싫어. 아니 요새 대학 안 보내는 부모가 어딨냐? 그게 뭐라고. 그게 뭔데 유세를 부려. 그럼 나랑 시훈이 다 박사까지 따게 한 우리 엄마 아빠는.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는 말이 딱 맞아. 그때 얼마나 웃겼는 줄 알아?
지금도 생각하면 웃겨 죽겠다. 매번 친정에 갈 때마다 전 남편은 똑같은 레파토리로 제 친정을 비난했고 저는 지겨웠어요. 그리고 저 또한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죠. 전 남편은 결혼 전만 해도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결혼을 하고 나니 제게 일을 그만둘 것을 요구했어요. 전에는 그런 말 없었잖아.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라니.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나는 아내가 집에 있는 게 좋아. 집에서 살림하고 밥 차리고 나중에 애 낳으면 애 키우고 우리 애 가질 거잖아. 나는 딱 싫은 게 임신 중일 때 일하는 거야. 그리고 애 낳고 복직하는 거 그거 자기학대 같지 않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피해야. 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안절부절하게 만드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나를 위한다는 거야 아닌 거야? 널 위하는 거지. 너만 위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사직서 내. 네가 사직서 낸다고 아쉬워할 사람 없어. 다들 예상했을걸? 너 결혼식 왔을 때부터. 그리고 네가 그만둔다고 우리 생활 달라지는 것도 없어. 네 월급 그거 얼마나 됐다고. 안 그래? 그리고 전 남편은 시부모님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이를 가져야 하는데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특단의 조치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저희 집을 찾아와 함께 회사까지 가자고 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네가 네 발로 사직서를 내든지 내가 너 대신 사직서를 내든지 하자.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시어머니는 제가 사직서를 쓰고 내려올 때까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직서를 쓰고 내려오자 시어머니가 자주 가는 카페에 가서 팬케이크를 사주셨어. 너무 열낼 것도 없어. 어차피 아이 가지면 일은 그만두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일이야 나중에 애 좀 키워서 네가 정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야.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은 너한테 돈 주면서 그만두라고 하잖니? 다른 남편들은 안 그런다? 그것도 맞는 말이었어요. 전 남편은 제게 매달 꼬박꼬박 300만 원씩 보냈거든요. 그렇게 저는 예상하지도 못하게 일을 그만두었고 집에서 살림을 했어요. 물론 살림만 한 건 아니었죠. 일을 그만두고 저는 마치 시어머니의 종이 된 기분이었어요. 처음에 시어머니는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인 오전 10시만 되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시댁에 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매일 시댁에 오던 아줌마에게 살림을 배우도록 했어요. 가끔 너희 집에 가면 살림이 엉망이더라. 누가 오기라도 하면 어쩌라고 그러니? 그 집안 꼴을 보였다간 집안 망신이다 망신. 그러니까 이모한테 잘 배워놔. 배워서 나쁠 거 하나 없어. 너도 이제 제대로 살림해야지. 안 그러니? 돈도 받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요. 처음엔 시어머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300만 원이나 받는데 그게 쉬운 일인가요? 저도 가정의 일원이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제게 살림을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대학에 가라고, 대학 가면 일할 건데 뭐하러 그런 일을 하냐고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해보자 싶어서 아줌마에게 살림을 배웠어요. 그리고 저희 집을 배운 대로 깔끔하게 유지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연 아줌마를 끄는 거예요. 더 이상 아줌마가 오지 않는다고 제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0시가 되면 우리 집에 와서 아줌마한테 배운 대로 하면 돼. 다 하면 집으로 가도 좋아. 저녁은 꼭 우리랑 안 먹어도 된다. 네? 그럼 저희 집은 언제 해요? 너희 집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다 하게 되어 있어. 네가 부지런하면 안 될 게 뭐가 있니? 그 정도 받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누가 집에서 놀라고 300씩 주니? 그것도 용돈으로 말이야. 부지런히 운동한다고 생각해. 알겠지? 그 300만 원이 뭐라고. 저는 한동안 시댁에 가서 아줌마가 하듯이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했어요. 그리고 은근히 전 남편이 이런 상황을 알고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한 소리 해주길 바랐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그걸 알고도 별 말을 안 하더군요. 그리고 가끔 시어머니가 제게 운전을 요구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모임에 간다, 장을 보러 가자, 은행에 가자. 이런 사소한 일들로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그것마저 하기 싫어서
뭐 하느라 바쁘다고 핑계를 댔어요. 어머님, 이제 곧 세탁기가 다 돌아가서요. 건조기에 금방 넣어야지. 안 그러면 구겨지잖아요. 제가 택시비 드릴 테니까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내가 택시비 없어서 그러는 줄 아니? 이럴 때 운전할 줄 아는 네가 날 도우면 좀 좋아? 얘는 센스가 없어. 늘 그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상황을 모면하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가 그러는 걸 전 남편에게 고자질을 했죠. 너 엄마가 어디 태워다 달라고 하는 거 싫다고 그런다며. 엄마가 택시 타는 거 어려워해. 불편해 하신다고. 왜? 뭐가 불편하시다는데? 너는 다른 때는 안 그러면서 이럴 때마다 오목조목 따지더라. 이유가 어떻든 불편하다고 하면 며느리로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며느리로서? 이 집은 무슨 며느리로서 해줘야 하는 게 그렇게 많아? 청소도 해줘야 해, 밥도 해줘야 해, 빨래도 해줘야 해. 온종일 시어머니 비위 맞춰야 해. 그런데 나보고 운전기사도 하라고? 아니, 애초에 나보고 살림 배우라고 해놓고서 아줌마가 자른 건 뭐야? 내가 아줌마라는 거야? 봐, 이거 봐. 오목조목 따지기나 하지. 내가 너 300만 원이나 쥐어주면서 놀라고만 했는 줄 알아? 그 돈이면 우리 집뿐 아니라 시댁 살림도 해줄 수 있는 돈 아니야? 그리고 어머니 덕분에 살림도 배웠다며. 그럼 공짜로 배웠으니까 시댁에 일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너도 해봐서 알잖아. 300만 원 벌기가 좀 어려워? 너는 왜 감사함이라는 게 없니? 네가 최소한 나한테 고마웠다면 자연스럽게 시댁에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놈의 300만 원. 나도 내가 300만 원 벌어서 쓰는 게 좋아. 이런 식이면 더더욱 나도 내가 벌어서 쓰는 게 마음 편해. 누가 나보고 일 그만두라고 했는데 너랑 네 부모님 아니야? 그런데 내가 왜 당연히 시댁에 일을 도와야 하는데? 300만 원? 그거 나한테는 위로금도 못 돼.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직장을 구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나를 대학 보냈는데, 내가 고작 이런 일을 하려고 대학 가서 직장 구한 게 아니라고. 300만 원? 그깟 300만 원 내가 안 받고 말아. 그리고 나 다시는 시댁에서 그 짓거리 안 할 거야. 어머님이 뭐라고 하면 오빠가 해. 당신이라고. 알겠어? 아, 정말 너 안 되겠다. 승질이 저렇게 더러우니까 애가 안 생기지. 무슨 노력을 하면 뭐하니? 삼신할매가 너보고 도망가는데. 뭐? 너 말 다 했어?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솔직히 다 터놓고 말해서 관계 안 한 건 너잖아. 매일 야근. 협조하지 않은 건 너인데 왜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해? 그럼 너한테 주는 300만 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 계속 300만 원 할 거야? 우리 엄마도 너 걱정하더라. 애가 저렇게 재고 부정적이어서야 애가 들어서겠냐고. 애가 오려다가도 놀라서 도망가겠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애가 안 들어서는 것도 내 탓이라고? 아주 시계 안 돌아가는 것도 내 탓이라고 하지? 저와 전 남편은 그 일로 한동안 서로에게 말도 안 붙였어요.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특히나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도 아이 문제는 절 정말 가슴 아프게 했어요. 가뜩이나 결혼 생활 4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그게 저 때문이라고 시댁 식구들이 생각한다니까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 같았어요. 전 남편과 대화를 하지 않는 동안 남편의 발은 족쇄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옆에서 자는 남편을 보며 한숨을 쉬고 소파로 가기를 며칠 동안 반복했죠. 도저히 같은 공간에서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이나 지났을까요? 대학교를 졸업한 제 남동생이 남해의 레스토랑을 열게 되어요. 남해의 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레스토랑이에요. 오픈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사람이 붐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제 아버지가 전 남편에게 전한 모양이에요. 그날 저에게 남해에 내려가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웬일로 처가댁 일을 챙기는 전 남편이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와의 분쟁을 끝내고 싶다는 신호를 준 것 같기도 해서 기쁜 마음으로 차에 올랐어요. 그날은 또 자기가 운전석에 앉더라고요.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사건은 그날 발생했죠. 전 남편과 함께 남해에 고향에 내려간 것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전 남편은 오랜 운전으로 허리가 아픈지 궁시렁거리기 시작하더니
제 기분을 망쳐놓았어요. 아우, 너무 멀어. 내가 올해 결혼한다는 후배한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는 줄 알아? 처가 때 가깝냐고. 어차피 가야 하니까 너무 가까운 건 별로고 너무 멀면 안 된다고. 난 남해라고 그랬지. 저 땅끝이라고. 그러니 웃고 난리도 아니야. 대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왜 하는 건지 저는 전 남편의 생각을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 브레이크 타임이었는데요. 제가 시간을 기다리자고 하자 남편은 어차피 가족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가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쉬고 있는 남동생에게 천연덕스럽게 보고 싶어서 밟으니까 너무 일찍 도착했네? 지금 식사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매형이 그러는데 처남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남동생이 저희에게 자리를 안내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가게 내부를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그러면서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저렴한 자재를 썼네. 층고가 너무 높아서 시끄럽겠다. 메뉴 구성이 별로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주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말리니 남동생은 괜찮다고 하면서 매형에게 이것저것 알려줬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관심도 없으면서 훈수를 두기 바빴죠. 식기세척기를 설치해야 한다느니 재료는 이렇게 썰어두면 안 된다느니 어디서 봤는데 그렇다더라.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남편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했어요. 그런데 좀 그렇다. 니네 부모님이 멸치 팔아 미역 팔아 고생고생해서 대학 보냈더니 대학 졸업증 필요 없는 일이나 하고 아무리 네가 사장이라지만 이럴 거면 20살 되자마자 노가다해서 사업 비용이나 벌어두지 왜 대학을 갔니? 대학교 다니면서 준비 많이 했어요.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으고 레시피 연구하고요. 저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학교 생활은 경험이잖아요. 저 충분히 많이 공부하고 졸업했어요. 너무 아쉬운 마음에 그런 말 하는 거죠, 매형? 그럴 필요 없어요. 뭐가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네 누나한테 다 들었는데 너 부모님한테 2천만 원 빌렸다며? 너는 참 너무한다. 너 대학교 다닐 때 너희 형 누나 다닐 때보다 등록금도 비쌌는데 게다가 너는 자취도 하고 아르바이트해도 용돈 받았잖아. 내가 그런 거 모를 것 같아? 참. 멸치 잡아 미역해서 돈 버는 너희 부모님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그거 3년 안에 갚을 수 있어? 누나, 왜 그런 얘기를 해? 사실 그 얘기는 제가 전 남편에게 말한 이야기였고 저희 오빠도 제 여동생도 모르는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 사이의 거래였어요. 저는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도 돈을 빌릴 수 있나 싶어서 저에게만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고 그때 저는 여윳돈이 없어서 빌려주지 못했어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 도금 투자하자고 전 남편에게 말한 게 화근이 된 거죠. 동생이 저를 노려보고 화를 냈어요. 자존심이 강한 남동생인데 전 남편의 말에 자존심이 팍 상한 모양이었죠. 그런데 전 남편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흔들면서 남동생을 더 약올렸어요. 이 돈 필요할 텐데 얼굴 풀지 그래. 남동생이 주먹을 불끈 쥐고 화를 참는데 제가 오히려 화가 나서 전 남편을 밀치고 소리를 질렀어요. 너 그만 못해? 지금 어린애같이 뭐하는 짓이야? 이럴 거면 여기에 왜 왔어? 너 나 놀리려고 그러니? 아주 화병 나서 죽었으면 싶어서 그래? 뭐가? 너 이렇게 아랫사람 앞에서 남편을 밀치고 넘어뜨려도 돼? 남편 위신을 살려줘야지 뭐 하는 거야? 남편 위신? 너는 내 위신 살려준 적 있고? 이렇게 내 가족을 무시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해? 내가 뭘 위해서 그래야 하는데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뭐? 버러지 같은 놈? 너 말 다 했어? 그래, 이 버러지 같은 자식아. 나는 또 나랑 화해하려고 이렇게 내려온 줄 알았다. 내가 미쳤지, 미쳤어. 네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지? 당장 내 동생 가게에서 나가. 그리고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하, 네가 뭐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그래, 해. 한다고. 이혼할 거야. 서류 정리해서 이 집으로 보내. 내 짐도 보내고 다 보내. 징그러워서 정말. 아주 거지꼴로 살고 싶은가 보다. 거지꼴로 사는 게 지금보다 나아. 그렇게 저와 전 남편은 그 즉시 별거를 했어요. 일주일 후 남편이 친정으로 짐과 서류를 보내더군요.
저는 서류를 작성해서 다시 남편에게 보냈고 4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전 남해에 잠시 쉬다가 재취업을 하기 위해 다시 올라갔어요. 친구의 집에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었죠. 하지만 전 남편의 저주처럼 번번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제 친구 집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이력서를 수정하고 자기소개서를 쓰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그때가 오전 10시. 빌라촌 카페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제 우는 소리가 크게 들렸죠. 그런데 음악 소리가 미세하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저는 그제서 소리내서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한 20분, 30분을 울었을까요? 옆에서 손수건을 내밀더라고요. 카페 사장이었어요. 손수건은 어린이용 손수건이었고요. 저는 꾸벅 인사를 하고 눈물을 닦았는데 화장품이 묻어 나오더라고요. 아, 제가 세탁해서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다 오셨어요? 노래 틀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한참을 카페 사장은 제 앞에 있었어요. 제가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자 옆에 털썩 앉아요. 날이 너무 좋죠? 투명하고 울기 딱 좋은 날이에요. 저도 울고 싶은데 평생 울 거 다 울어서 이제 눈물이 안 나요. 별로 궁금하진 않았는데 저는 눈물을 삼킬 겸 듣고 있었어요. 카페 사장은 자신의 인생사를 이야기하더군요. 왜 우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울었던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웃기죠? 이 얼굴에 사랑 때문에 울었다니. 그런데 사람마다 실밥 같은 사랑 하나쯤은 있잖아요. 저는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7년 정도 장기 연애를 하고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했죠. 그런데 아이가 돌도 지나지 않아서 와이프가 직장 상사랑 바람이 났어요. 놀랍죠? 7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미 깨진 신뢰는 회복할 수 없더라고요. 그건 이미 망한 관계니까요. 그래서 미련 없이 이혼했어요. 그런데 웃긴 게 이혼을 하고 반년 뒤에 전 와이프가 저를 찾아왔어요. 다시 합치자고요. 눈물이 점점 말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내 카페 사장의 말에 집중해 반응을 보였어요. 왜요? 바람 피워놓고서 왜? 그러게요. 친구에게 들어보니까 그 상사가 유부남이래요. 그쪽도 정리를 안 하니 불안했겠죠?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사실 저만 있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아이가 있어서 결국엔 접근 금지 내리고 살고 있어요.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늘 있고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으면 아이를 끼고 살아요. 저기 보이죠? 카페 사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작은 방이 있었어요. 저 방이 우리 유미 방이에요. 우리 유미는 5살, 사과를 닮은 아이랍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웃었어요. 그리고 답장하듯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카페 사장은 몹시 화를 내며 시대착오적인 시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요새도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요. 이제 슬슬 돈도 떨어지고 다시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카페 사장은 여기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아르바이트생으로 써주겠다고요.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친구의 집이 있는 건물 1층이라 오고 가기 용이하다는 게 특히나 좋았죠. 그래서 저는 카페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사장과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사연 있는 애 딸린 돌싱남과의 연애였으니까요. 물론 사람이 좋다는 건 겪어보니 확신이 섰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성실하고 섬세하고 뭐 하나 흉볼 게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건 친구도 인정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인 건 나도 알아. 너보다도 먼저 그 카페에 다니고 오고 가며 봤으니까. 하지만 애 아빠야. 갓난쟁이도 아니고 5살 딸을 가진 아빠라고. 너 감당할 수 있겠어? 아니, 니네 부모님 설득할 순 있겠어? 지금 당장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연애하겠다는 건데 부모님 이야기까지 나와야 해? 너무 앞서 나가지 마. 너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 이건 단순한 연애가 아니야.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마음 단단히 먹고 결정할 일이야.
저도 모르지 않았지만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 다시 한번 이 관계를 곱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의 예상과 다르게 저는 이 연애를 어쩌면 결혼을 이끌고 가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사장의 딸 유미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유미와 부쩍 친해졌거든요. 사장이 시키진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유미의 끼니나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주고 그랬어요. 손님이 없을 땐 골목에서 뛰어놀기도 하고요. 그러다 유미와 약속을 하고 일을 하지 않을 때나 카페가 쉴 때 놀이터에서 만나거나 키즈카페에 데려가기도 했어요. 둘이서요. 유미가 저를 이모라고 부르지 않으면 모두 제 딸이냐고 했어요. 그래서 은근히 유미가 저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고요. 평소에는 이모 하면서 저를 자주 부르던 애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짠하고 그랬죠. 하지만 불쌍하진 않았어요. 유미가 불쌍하다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그럴수록 제가 더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기분이었는지 설명이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저는 그 가족의 분위기가 부러웠어요. 사장과 유미는 제일 꼭대기층에 살아요. 그리고 옆집이 사장의 부모님 댁이죠. 그들은 자주 함께 모여 외식을 하고 카페에 내려와 담소를 나누는데 그 모습이 너무 단란해 보였어요. 사장의 말로는 사장이 급하게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할 때까진 따로 살 만큼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대요. 그러다 사장이 이혼을 하고 세 사람이 합심해서 유미를 키우면서 다시 사이가 좋아졌다고 해요. 그들을 보면 정말 유미가 세 사람을 똘똘 뭉치게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모두 유미를 보고 있고 모두 유미를 챙기고 사랑하면서 가족의 정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흘러 내놓고 있었죠. 저는 이전에 결혼을 실패해서 그런지 그런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물 흐르듯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카페 사장,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고 2년 정도 연애를 한 뒤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뒤에 저는 친구의 집에서 나와 4층으로 남편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평수가 좁은 편이 아니어서 셋이 살기에 적당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해서도 카페에서 일을 했어요. 남편이 카페를 전적으로 저에게 맡겼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연애할 때 오픈한 이자카야에 집중했어요. 이자카야는 카페 옆에 있었고 저는 카페 마감을 한 뒤에 남편에게 가서 일을 돕거나 유미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거나 했어요. 모든 일이 이상무였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죠. 특히나 저는 시댁에 참 만족을 했어요. 저는 너무나도 달라는 가족 사이에서 제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 혹은 전처럼 시댁이 저를 옥죄이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둘 다 아니었어요. 시댁은 저를 두 팔 벌려 반겼고 저의 존재에 감사했으며 오히려 결혼을 하니 좀 더 거리를 두시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서로 현관문을 열고 드나드는 것 같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옆집인데도 전화를 미리 주시고 문 앞에 서 계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이사를 고민하시길래 웃으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했죠. 그런 식의 배려가 처음이다 보니 낯설기도 했지만 감사했어요. 저는 결혼을 2번이나 하는 것이어서 이번에는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니 참 고마웠죠. 걱정하던 친구들도 제가 잘 사니 안심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치부가 가게로 들어오더라고요. 빌라촌이라 전 남편이 방문할 거란 생각을 일절도 하지 않았어요. 전 남편도 제가 여기에 있을 줄은 몰랐는지 무척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동료들 보고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를 아는 동료들도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서로 메시지를 보내며 낄낄거리더군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무슨 일이야? 카페에 커피 마시러 왔지. 여기서 일하나 봐? 안 보이나 했더니 꼭꼭 숨어 있었네. 그리고 저를 아래 위로 기분 나쁘게 훑어보더군요. 내가 그랬지. 이혼하면 너 거지꼴 된다고. 봐, 이게 뭐야? 후회하지. 매달 그냥 받던 300만 원 일해서 받으려니까 죽겠지? 아니, 300만 원은 받나?
그때 쇼케이스에 다리를 손보느라 밑에 앉아있던 남편이 일어났어요. 주문 안 받아요? 아, 네, 주문하시겠어요? 뭐야, 저 사람은? 사장이야? 일하는 분위기 한번 죽여준다. 여기서 제일 만들기 어려운 거 4잔 줘. 남편이 주문을 듣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4잔을 뽑았어요. 그리고 앞에서 기다리는 전 남편에게 툭 놓았죠. 건물주 와이프한테 꼴랑 300만 원 가지고 유세 부리지 말고 이거 들고 썩 꺼져. 남편의 한마디에 전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건물주 와이프? 너 또 결혼했냐? 그러자 남편은 제 왼손을 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남편 손이 화끈거리는 게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죠. 남의 와이프한테 반말 찍찍하지 말고 아주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오셨네요. 썩 꺼졌으면 좋겠지만 몇 마디 듣고 나가세요. 나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놈의 300만 원. 아직도 그 소리를 하네. 300만 원이 그쪽한테 쉬운 돈은 아니었나 봐. 이렇게 누누이 말하는 거 보면. 이봐. 내가 와이프랑 동갑이니까 나보다 떡국 7그릇은 처먹은 사람아. 행복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나도 꽤 벌거든요. 이 건물 내 건물이라 월세 다 받고 있고 카페 수익, 이자카야 수익 다 치면 당신 월급보다 몇 배는 많아. 그래서 내가 아는데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 하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주제에 그깟 300만 원 가지고 사람 우습게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처가 식구들이 당신을 참 미워합디다. 그 덕에 제가 무지하게 예쁨 받습니다. 감사하네요. 그리고 남자가 쫌생이같이 왜 일을 그만두게 합니까? 부부여도 자기 인생이 있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단 말입니다. 박사까지 해서 배우신 분이 그거 하나 모르면 되겠어요? 아, 말해두는데 난 고졸입니다. 고졸한테 이런 소리 들어서 분이 상하겠어요? 다시 볼 사이가 아니라서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임산부 앞에서 나쁜 이야기해서 좋을 거 없잖아요? 임산부? 나 임신했어? 남의 와이프한테 너너 하지 말고요. 썩 꺼지세요. 태교에 안 좋습니다. 자기 정자 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전 남편은 눈빛이 흔들리더니 주랭랑을 쳤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캐모마일을 한 잔 타주면서 안정을 취하게 했죠. 남편이 말한 건 다 사실이에요. 알고 보니 이 건물은 남편 건물이었고 남편은 전 남편보다 많이 벌면서 저를 윤택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연 임신을 해 이제 16주에 접어들었어요. 행운에 행운이 따르는 일의 연속이었죠.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주랭랑을 치던 전 남편을 떠올렸어요. 우습더라고요. 속이 다 시원하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생각을 했어? 자기한테 그렇게 대하는데 화가 안 나고 배겨? 욕하고 싶은 걸 꾹꾹이 때문에 기어코 참았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웃었어요. 앞으로 제 앞날엔 밝은 빛만 가득할 것 같아요. 제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똥차가 길을 들이막고 있다면 길을 터주세요. 가게 두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 다음엔 멋진 벤츠가 나타날 테니까요. 저도 그랬으니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럴 거예요.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